그는 10년 넘게 결혼 생활을 해온 아내의 조언에 자주 귀를 기울였다. 그는 언제나 그녀의 직감, 지혜, 그리고 때로는 교활함에 의지했다. 하지만 그는 배신이 바로 그녀로부터 올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지훈은 마치 악마에게 쫓기는 사람처럼 유리로 된 오피스 빌딩 로비를 뛰쳐나왔다. 하지만 그의 서류 가방에는 0이 6개나 붙은 숫자들이 적힌 20페이지 분량의 빼곡한 글씨로 된 오랫동안 기다려온 계약서가 들어 있었다. 이것은 승리였다. 그는 방금 공급 업체들, 즉 그들의 주요 경쟁사를 설득하여 대규모 해상 운송 라인을 강태준 대표의 회사 아래로 가져왔다. 접견실에서 지훈은 거울 기둥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약간 헝클어진 갈색 머리, 밝은 회색 정장, 그리고 매듭이 비뚤어진 넥타이. 엘리베이터에서 고쳐 매야지라고 그는 나른하게 생각했지만 엘리베이터는 오히려 비현실적인 느낌을 증폭시켰다. 엘리베이터 칸은 흔들렸고 구릿빛 패널은 마치 그의 심장 박동과 함께 빛이 맥동하는 것처럼 번쩍였다. 됐어, 그만해. 영웅 행세는 집어치워. 지우는 뜨거운 공기를 내쉬며 이를 악물고 중얼거렸다. 열기는 협상 테이블에서부터 시작되었다. 대양해운의 회계 담당자가 계약서 마지막 문단에 서명하는 것을 보았을 때였다. 마치 피부에 소름이 돋고 귀가 먹먹해지는 것 같았다. 그는 그것을 피로 탓으로 돌렸다. 어제는 오늘 상대방을 궁지에 몰아넣기 위해 논리를 가다듬느라 새벽 2시에 잠자리에 들었다. 그는 택시를 부르고 차가운 유리창에 머리를 기댄 채 호흡에 집중하려고 애썼다. 4초 들이쉬고 4초 내쉬고 심리학자인 아내의 방법을 떠올렸다. 하지만 펜은 마치 주먹처럼 꽉 쥐어진 것 같았고 들이마시는 공기 한 모금 한 모금이 낯설게 느껴졌다. 어디로 갈까요? 기사가 승객을 살피기 위해 백미러를 돌리며 물었다. 지우는 주소를 불렀다. 안색이 안 좋으시네요. 괜찮으세요? 그냥 과로해서요. 그는 대답하며 머리를 뒤로 젖혔고 셔츠 깃이 땀으로 축축해지는 것을 느꼈다. 15개 블록이 안개 속처럼 스쳐 지나갔다. 라디오 진행자의 목소리는 타이어 소리와 뒤섞였다. 신호등은 붉은 원으로 번져 보였다. 그들의 사무실 건물 엘리베이터는 멈추지 않고 위로 올라갔다. 하지만 매 순간 높이와 함께 메스꺼움이 커져갔다. 마치 주사기로 그의 혈관에 직접 현기증을 주입하는 것 같았다. 그는 24층 복도로 들어서자마자 부엌에서 풍겨오는 신선한 커피 향과 마주쳤다. 평소라면 이 향기가 그를 기운나게 하고 미소 짓게 했겠지만 오늘은 속을 뒤집어 놓았다. 지훈 씨, 고객 관리팀의 김민서 대리가 그를 불렀다. 어떻게 됐어요? A+였지. 그는 서류 가셔를 트로피처럼 들어 올렸다. 서명 다 받았어. 민서는 큰 갈색 눈을 반짝였다. 정말 빠르네요. 대표님께서 기다리고 계세요. 강태준 대표는 그의 사무실에서 그를 맞았다. 사무실에는 우아한 컨테이너선 모델들이 마치 종이 병정처럼 유리 진열장 안에 늘어서 있었다. 지훈이 계약서를 그의 앞에 놓자 대표는 거의 뛰어오를 뻔했다. 상어들 코앞에서 빼내왔군. 강 대표의 미소는 포식자의 것처럼 사나웠지만 만족스러워 보였다. 그들이 스스로 황금 물고기인 척 하더군요. 지훈은 눈앞이 캄캄해지는 것을 느끼며 농담을 던지려 애썼다. 대표는 아침에 이미 그 문서를 보았기 때문에 페이지를 훑어보지 않았다. 강 대표가 회사 직인을 찍었을 때 지훈은 마치 누군가 잠시 신경계의 스위치를 내린 것처럼 갑작스럽고 안도되는 공백을 느꼈다. 30분 정도 쉬게. 영웅이군. 대표는 그의 어깨를 두드리며 전화통화에 몰두했다. 지훈은 고개를 끄덕이고 문을 열어 복도로 한 걸음 내디뎠다. 그리고 세상이 멈췄다. 그는 숨을 고르기 위해 벽에 등을 기댔다. 지훈 씨, 괜찮아요? 민서가 마치 바닥에서 솟아난 것처럼 옆에 나타나 조심스럽게 그의 팔꿈치를 잡았다. 그냥 숨이 안 쉬어져. 그는 몸을 떨며 넥타이를 풀었고 축축한 땀방울이 척추를 따라 흘러내리는 것을 느꼈다. 사무실로 가요. 그녀가 제안했다. 네. 그는 반박하지 않았다. 자신의 다리가 남의 것 같았다. 복도는 기하학적 원리로만 복도일 뿐.
실제로는 수족관 터널처럼 유리로 되고 흔들리는 느낌이었다. 발걸음 소리는 두개골의 바늘이 꽂히는 것처럼 울렸다. 민서가 그의 사무실 문을 열었다. 조명은 지나치게 하얗고 가구는 의심스러울 정도로 부드러워 보였다. 그녀가 물 한 잔을 건넸고 그가 겨우 첫 모금을 마시자 세상이 윤곽을 되찾았다. 언제부터 이랬어요? 그녀가 책상 끝에 걸터 앉으며 물었다. 몇 달 됐어. 지우는 손바닥으로 얼굴을 쓸어내리며 눈을 감았다. 항상 대양해운과 협상하고 난 후에. 이상하네요. 민서는 무릎 위에 손을 모았다. 그녀의 시선은 날카로워졌다. 아무 문제 없었잖아요. 너무 긴장해서 그런 거 아닐까요? 나도 그걸 알고 싶어. 그는 입술을 깨물었고 짭짤한 피맛을 느꼈다. 가끔은 그냥 번아웃 된 거라고 생각해. 하지만 왜 이게 거래 당일에 정확히 타이머처럼 켜지는지 설명해봐. 민서는 어깨를 으쓱했지만 그녀의 눈에는 걱정이 스쳤다. 어두운 정장을 입은 사무직 직원들에게 알레르기가 있는 거 아닐까요? 그는 어색하게 웃었지만 얼굴은 곧 경련으로 굳어졌다. 저기 검사 한번 받아보는 게 어때요? 제가 좋은 의사 연락처 알아봐 줄 수 있어요. 그녀가 제안했다. 생각해 볼게. 그는 물을 다 마셨다. 형광등이 깜박였다. 지훈은 억지로 노트북을 켰다. 이메일이 화면에 쏟아졌지만 마치 누군가 잉크를 쏟아부은 것처럼 모든 줄이 뻔뻔하게 번져 보였다. 그는 고객 유치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했고 글자 하나하나가 그의 신경을 긁는 갈고리처럼 느껴졌다. 동료들이 들어왔다 나가며 축하했지만 축하 인사는 흔적도 남기지 않고 튕겨나갔다. 헤드폰에서는 그의 집중력을 높이는 전매 특허 방법인 백색 소음 바닷소리가 흘러나왔지만 지금은 머릿속에 윙윙거림을 증폭시킬 뿐이었다. 지훈 팀장님, 회계팀이 대리입니다. 내일 프레젠테이션 준비하고 계시죠? 물론이죠. 그는 눈을 들어 억지로 입꼬리를 올렸다. 계획대로입니다. 제 분기 보고서보다 더 창백해 보이시네요. 이 대리가 농담을 던졌다. 하지만 그의 윙크는 불안해 보였다. 오후 5시가 가까워지자 관자놀이의 맥박이 북소리처럼 울렸다. 지우는 마치 자신의 인내심에 마침표를 찍는 것처럼 딸깍 소리를 내며 노트북 뚜껑을 닫고 주차장에 차가 어디 있는지 기억해내려 애썼다. 운전대를 잡는다는 생각만으로도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마치 안전장치 없는 총을 들고 있는 것 같았다. 그는 택시를 불렀다. 집으로 가는 내내 그는 운전사가 외국어로 아내와 전화로 다투는 것을 들었다. 낯선 아내의 목소리가 머릿속에서 메아리 쳤고 자신의 눈앞에는 아내 수진의 얼굴이 떠올랐다. 부드러운 갈색 눈, 완벽하게 손질된 붉은 빛이 도는 머리카락, 가장 까다로운 사람마저 무장해제시키는 부드러운 미소. 택시가 집 앞에 멈췄을 때 지훈은 겨우 자신을 지탱하고 있었다. 수지는 그가 열쇠를 꺼내기도 전에 문을 열었다. 여보, 왜 자기 차로 안 왔어요? 무슨 일 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눈은 마치 숨겨진 균열을 찾는 것처럼 그의 얼굴을 샅샅이 훑었다. 몸이 안 좋아서. 지훈은 침실로 들어갔다. 넥타이가 바닥으로 미끄러졌다. 재킷이 그 뒤를 따랐다. 침대는 망설임 없이 그를 삼켜버리는 듯 했다. 수지는 부드럽게 문을 닫았지만 그는 그녀의 가벼운 한숨 소리를 들었다. 세상이 끊어졌다. 어두운 침실에는 수십억 원짜리 계약도, 포식자 같은 경쟁자도, 이상한 열기도 존재하지 않았다. 오직 잠의 심연만이 있었고 그는 그 벼랑 끝을 잡을 힘도 없이 추락하고 있었다. 언젠가 경력 초기에 그는 모든 승리가 축포와 함께하기를 꿈꿨다. 하지만 오늘 그의 상상 속 샴페인은 시큼해졌고 불꽃놀이는 꺼졌으며 심지어 자신의 몸조차 사보타주를 하는 것처럼 굴었다. 의식의 문턱에서 수진의 목소리가 흔들렸다. 지훈 씨, 자요? 그는 대답하고 싶었지만 입술이 말을 듣지 않았다. 폐는 끈적끈적한 안개로 가득 찼고 새로운 열기가 숨막히는 이불처럼 그를 덮쳤다. 그는 화물선을 타고 항해하는 꿈을 꿨다. 파도가 뱃전을 때렸고 갑판 위에는 민서의 눈을 한 갈매기가 날아다니며 계속해서 물었다.
언제부터 이랬어요? 그리고 그 갈매기의 울음소리 하나하나가 두통으로 울려 퍼졌다. 그는 몇 시간이 지났는지 몰랐지만 눈을 떴을 때 창밖의 도시는 이미 땅거미에 잠겨 있었다. 얇은 커튼 너머로 자동차 불빛이 반짝이며 젖은 아스팔트 위에 붉은 지그재그를 그렸다. 수지는 침대 옆 안락 의자에 앉아 휴대폰을 보고 있었다. 그가 깨어난 것을 보고 그녀는 벌떡 일어났다. 세상에 깜짝 놀랐잖아요. 어때요? 풍선처럼 부풀었다가 터진 것 같아. 지우는 몸을 일으키며 중얼거렸다. 어지러운 건 덜한데 그래도 기분은 안 좋아. 열은? 그녀가 그의 이마에 손바닥을 대었다. 없는 것 같아. 그냥 과로했나 봐. 그는 앉아서 다리를 바닥으로 내렸다. 나 이상한 말 했어? 바다에 대해 조용히 중얼거리던데요. 그녀가 미소 지었다. 민트차 마실래요? 나중에 그가 대답했다. 그럼 다시 누워요. 그녀가 부드럽게 말했다. 내가 쌀쭉 가져다 줄게요. 고마워, 수진아. 그는 다시 시트 위에 몸을 뉘었지만 잠은 오지 않았다. 그는 부엌에서 그녀가 야채를 써는 소리를 들었고 나무 도마에 칼이 부딪히는 소리 하나하나가 그의 안에서 오직 그에게만 들리는 핏소리의 웅웅거림 속에서 진동했다. 그는 민서가 검사를 받아보라고 했던 것을 떠올렸다. 내가 승리에 알레르기가 있나? 그는 속으로 농담을 던지려 했지만 웃음이 나오지 않았다. 그리고 그 순간 그는 처음으로 이 이야기에 뭔가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느꼈다. 왜 하필 경쟁사와의 거래일까? 왜 뜨거운 열기는 그가 문서를 잠시 무인 상태로 둘 때와 일치할까? 이 모든 것을 신경쇠약 탓으로 돌릴 수 있을까? 답은 없었다. 저 멀리서 번개가 치고 천둥 소리가 도시의 유리 외벽을 따라 울려 퍼졌다. 지후는 폭풍이 자신의 내면 상태를 비추는 완벽한 거울이라고 생각했다. 웅웅거림, 섬광, 어둠. 수진이 죽 한 그릇을 들고 돌아왔다. 뚜껑 사이로 고수향이 새어나왔다. 그녀는 옆에 앉아 마치 아이에게 밥을 먹이기 전에 엄마처럼 숟가락을 불었다. 지훈 씨, 조만간 휴가 가는 거 생각해보겠다고 약속해줘요.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노력해볼게. 좋아요. 그녀는 미소 지으며 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걱정돼요. 나도. 그는 그녀의 눈을 바라보며 인정했다. 그리고 갑자기 깨달았다. 배고파하는 어린 소녀를 본 남자는 아내가 싸준 점심을 주기로 했다. 음식을 손에 든 소녀는 저는 이거 안 먹을 거고 아저씨도 드시지 않는 게 좋을 거예요. 라고 속삭였다. 남자는 그 어린아이의 말에 등골이 오싹해졌다. 박지우는 운송회사에서 이사의 보좌관으로 일하고 있었다. 그는 10년 넘게 결혼 생활을 해온 아내의 조언에 자주 귀를 기울였다. 그는 언제나 그녀의 직감, 지혜, 그리고 때로는 교활함에 의지했다. 하지만 그는 배신이 바로 그녀로부터 올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지우는 마치 악마에게 쫓기는 사람처럼 유리로 된 오피스 빌딩 로비를 뛰쳐나왔다. 하지만 그의 서류 가방에는 0이 6개나 붙은 숫자들이 적힌 20페이지 분량의 빼곡한 글씨로 된 오랫동안 기다려온 계약서가 들어있었다. 이것은 승리였다. 그는 방금 공급 업체들, 즉 그들의 주요 경쟁사를 설득하여 대규모 해상 운송 라인을 강태준 대표의 회사 아래로 가져왔다. 접견실에서 지후는 거울 기둥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약간 헝클어진 갈색 머리, 밝은 회색 정장, 그리고 매듭이 비뚤어진 넥타이. 엘리베이터에서 고쳐 매야지라고 그는 나른하게 생각했지만 엘리베이터는 오히려 비현실적인 느낌을 증폭시켰다. 엘리베이터 칸은 흔들렸고 구릿빛 패널은 마치 그의 심장 박동과 함께 빛이 맥동하는 것처럼 번쩍였다. 됐어. 그만해. 영웅 행세는 집어치워 지후는 뜨거운 공기를 내쉬며 이를 악물고 중얼거렸다. 열기는 협상 테이블에서부터 시작되었다. 대양해운의 회계 담당자가 계약서 마지막 문단에 서명하는 것을 보았을 때였다. 마치 피부에 소름이 돋고 귀가 먹먹해지는 것 같았다. 그는 그것을 피로 탓으로 돌렸다. 어제는 오늘 상대방을 궁지에 몰아넣기 위해 논리를 가다듬느라 새벽 2시에 잠자리에 들었다. 그는 택시를 부르고 차가운 유리창에 머리를 기댄 채
호흡에 집중하려고 애썼다. 4초 들이쉬고 4초 내쉬고 심리학자인 아내의 방법을 떠올렸다. 하지만 펜은 마치 주먹처럼 꽉 쥐어진 것 같았고 들이마시는 공기 한 모금 한 모금이 낯설게 느껴졌다. 어디로 갈까요? 기사가 승객을 살피기 위해 백미러를 돌리며 물었다. 지훈은 주소를 불렀다. 안색이 안 좋으시네요. 괜찮으세요? 그냥 과로해서요. 그는 대답하며 머리를 뒤로 젖혔고 셔츠 깃이 땀으로 축축해지는 것을 느꼈다. 15개 블록이 안개 속처럼 스쳐 지나갔다. 라디오 진행자의 목소리는 타이어 소리와 뒤섞였다. 신호등은 붉은 원으로 번져 보였다. 그들의 사무실 건물 엘리베이터는 멈추지 않고 위로 올라갔다. 하지만 매 순간 높이와 함께 메스꺼움이 커져갔다. 마치 주사기로 그의 혈관에 직접 현기증을 주입하는 것 같았다. 그는 24층 복도로 들어서자마자 부엌에서 풍겨오는 신선한 커피 향과 마주쳤다. 평소라면 이 향기가 그를 기운나게 하고 미소 짓게 했겠지만 오늘은 속을 뒤집어 놓았다. 지훈 씨, 고객 관리팀의 김민서 대리가 그를 불렀다. 어떻게 됐어요? A+였지. 그는 서류 가셔를 트로피처럼 들어 올렸다. 서명 다 받았어. 민서는 큰 갈색 눈을 반짝였다. 정말 빠르네요. 대표님께서 기다리고 계세요. 강태준 대표는 그의 사무실에서 그를 맞았다. 사무실에는 우아한 컨테이너선 모델들이 마치 종이 병정처럼 유리 진열장 안에 늘어서 있었다. 지훈이 계약서를 그의 앞에 놓자 대표는 거의 뛰어오를 뻔했다. 상어들 코앞에서 빼내왔군. 강 대표의 미소는 포식자의 것처럼 사나웠지만 만족스러워 보였다. 그들이 스스로 황금 물고기인 척하더군요. 지훈은 눈앞이 캄캄해지는 것을 느끼며 농담을 던지려 애썼다. 대표는 아침에 이미 그 문서를 보았기 때문에 페이지를 훑어보지 않았다. 강 대표가 회사 직인을 찍었을 때 지훈은 마치 누군가 잠시 신경계의 스위치를 내린 것처럼 갑작스럽고 안도되는 공백을 느꼈다. 30분 정도 쉬게. 영웅이군. 대표는 그의 어깨를 두드리며 전화 통화에 몰두했다. 지훈은 고개를 끄덕이고 문을 열어 복도로 한 걸음 내디뎠다. 그리고 세상이 멈췄다. 그는 숨을 고르기 위해 벽에 등을 기댔다. 지훈 씨, 괜찮아요? 민서가 마치 바닥에서 솟아난 것처럼 옆에 나타나 조심스럽게 그의 팔꿈치를 잡았다. 그냥 숨이 안 쉬어져. 그는 몸을 떨며 넥타이를 풀었고 축축한 땀방울이 척추를 따라 흘러내리는 것을 느꼈다. 사무실로 가요 그녀가 제안했다. 네, 그는 반박하지 않았다. 자신의 다리가 남의 것 같았다. 복도는 기하학적 원리로만 복도일 뿐 실제로는 수족관 터널처럼 유리로 되고 흔들리는 느낌이었다. 발걸음 소리는 두개골에 바늘이 꽂히는 것처럼 울렸다. 민서가 그의 사무실 문을 열었다. 조명은 지나치게 하얗고 가구는 의심스러울 정도로 부드러워 보였다. 그녀가 물 한 잔을 건넸고 그가 겨우 첫 모금을 마시자 세상이 윤곽을 되찾았다. 언제부터 이랬어요? 그녀가 책상 끝에 걸터 앉으며 물었다. 몇 달 됐어. 지훈은 손바닥으로 얼굴을 쓸어내리며 눈을 감았다. 항상 대양해운과 협상하고 난 후에. 이상하네요. 민서는 무릎 위에 손을 모았다. 그녀의 시선은 날카로워졌다. 아무 문제 없었잖아요. 너무 긴장해서 그런 거 아닐까요? 나도 그걸 알고 싶어. 그는 입술을 깨물었고 짭짤한 피맛을 느꼈다. 가끔은 그냥 번아웃된 거라고 생각해. 하지만 왜 이게 거래 당일에 정확히 타이머처럼 켜지는지 설명해봐. 민서는 어깨를 으쓱했지만 그녀의 눈에는 걱정이 스쳤다. 어두운 정장을 입은 사무직 직원들에게 알레르기가 있는 거 아닐까요? 그는 어색하게 웃었지만 얼굴은 곧 경련으로 굳어졌다. 저기 검사 한번 받아보는 게 어때요? 제가 좋은 의사 연락처 알아봐 줄 수 있어요. 그녀가 제안했다. 생각해 볼게. 그는 물을 다 마셨다. 형광등이 깜빡였다. 지훈은 억지로 노트북을 켰다. 이메일이 화면에 쏟아졌지만 마치 누군가 잉크를 쏟아부은 것처럼 모든 줄이 뻔뻔하게 번져 보였다. 그는 고객 유치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했고 글자 하나하나가 그의 신경을 긁는 갈고리처럼 느껴졌다.
동료들이 들어왔다 나가며 축하했지만 축하 인사는 흔적도 남기지 않고 튕겨나갔다. 헤드폰에서는 그의 집중력을 높이는 전매 특허 방법인 백색 소음 바다 소리가 흘러나왔지만 지금은 머릿속의 윙윙거림을 증폭시킬 뿐이었다. 지훈 팀장님, 회계팀이 대리입니다. 내일 프레젠테이션 준비하고 계시죠? 물론이죠. 그는 눈을 들어 억지로 입꼬리를 올렸다. 계획대로입니다. 제 분기 보고서보다 더 창백해 보이시네요. 이 대리가 농담을 던졌다. 하지만 그의 윙크는 불안해 보였다. 오후 5시가 가까워지자 관자놀이의 맥박이 북소리처럼 울렸다. 지우는 마치 자신의 인내심에 마침표를 찍는 것처럼 딸깍 소리를 내며 노트북 뚜껑을 닫고 주차장에 차가 어디 있는지 기억해내려 애썼다. 운전대를 잡는다는 생각만으로도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마치 안전장치 없는 총을 들고 있는 것 같았다. 그는 택시를 불렀다. 집으로 가는 내내 그는 운전사가 외국어로 아내와 전화로 다투는 것을 들었다. 낯선 아내의 목소리가 머릿속에서 메아리 쳤고 자신의 눈앞에는 아내 수진의 얼굴이 떠올랐다. 부드러운 갈색 눈, 완벽하게 손질된 붉은빛이 도는 머리카락, 가장 까다로운 사람마저 무장해제시키는 부드러운 미소. 택시가 집 앞에 멈췄을 때 지우는 겨우 자신을 지탱하고 있었다. 수지는 그가 열쇠를 꺼내기도 전에 문을 열었다. 여보, 왜 자기 차로 안 왔어요? 무슨 일 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눈은 마치 숨겨진 균열을 찾는 것처럼 그의 얼굴을 샅샅이 훑었다. 몸이 안 좋아서. 지우는 침실로 들어갔다. 넥타이가 바닥으로 미끄러졌다. 재킷이 그 뒤를 따랐다. 침대는 망설임 없이 그를 삼켜버리는 듯했다. 수지는 부드럽게 문을 닫았지만 그는 그녀의 가벼운 한숨 소리를 들었다. 세상이 끊어졌다. 어두운 침실에는 수십억 원짜리 계약도, 포식자 같은 경쟁자도, 이상한 열기도 존재하지 않았다. 오직 잠의 심연만이 있었고 그는 그 벼랑 끝을 잡을 힘도 없이 추락하고 있었다. 언젠가 경력 초기에 그는 모든 승리가 축포와 함께하기를 꿈꿨다. 하지만 오늘 그의 상상 속 샴페인은 시큼해졌고 불꽃놀이는 꺼졌으며 심지어 자신의 몸조차 사보타주를 하는 것처럼 굴었다. 의식의 문턱에서 수진의 목소리가 흔들렸다. 지훈 씨, 자요? 그는 대답하고 싶었지만 입술이 말을 듣지 않았다. 폐는 끈적끈적한 안개로 가득 찼고 새로운 열기가 숨 막히는 이불처럼 그를 덮쳤다. 그는 화물선을 타고 항해하는 꿈을 꿨다. 파도가 뱃전을 때렸고 갑판 위에는 민서의 눈을 한 갈매기가 날아다니며 계속해서 물었다. 언제부터 이랬어요? 그리고 그 갈매기의 울음소리 하나하나가 두통으로 울려 퍼졌다. 그는 몇 시간이 지났는지 몰랐지만 눈을 떴을 때 창밖의 도시는 이미 땅거미에 잠겨 있었다. 얇은 커튼 너머로 자동차 불빛이 반짝이며 젖은 아스팔트 위에 붉은 지그재그를 그렸다. 수지는 침대 옆 안락의자에 앉아 휴대폰을 보고 있었다. 그가 깨어난 것을 보고 그녀는 벌떡 일어났다. 세상에 깜짝 놀랐잖아요. 어때요? 풍선처럼 부풀었다가 터진 것 같아. 지우는 몸을 일으키며 중얼거렸다. 어지러운 건 덜한데 그래도 기분은 안 좋아. 열은? 그녀가 그의 이마에 손바닥을 대었다. 없는 것 같아. 그냥 과로했나 봐. 그는 앉아서 다리를 바닥으로 내렸다. 나 이상한 말 했어? 바다에 대해 조용히 중얼거리던데요. 그녀가 미소 지었다. 민트차 마실래요? 나중에. 그가 대답했다. 그럼 다시 누워요. 그녀가 부드럽게 말했다. 내가 쌀죽 가져다 줄게요. 고마워 수진아. 그는 다시 시트 위에 몸을 뉘었지만 잠은 오지 않았다. 그는 부엌에서 그녀가 야채를 써는 소리를 들었고 나무 도마에 칼이 부딪히는 소리 하나하나가 그의 안에서 오직 그에게만 들리는 핏소리의 웅웅거림 속에서 진동했다. 그는 민서가 검사를 받아보라고 했던 것을 떠올렸다. 내가 승리에 알레르기가 있나? 그는 속으로 농담을 던지려 했지만 웃음이 나오지 않았다. 그리고 그 순간 그는 처음으로 이 이야기에 뭔가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느꼈다. 왜 하필 경쟁사와의 거래일까? 왜 뜨거운 열기는 그가 문서를 잠시 무인 상태입니다.
상태로 둘 때와 일치할까? 이 모든 것을 신경쇠약 탓으로 돌릴 수 있을까? 답은 없었다. 저 멀리서 번개가 치고 천둥 소리가 도시의 유리 외벽을 따라 울려 퍼졌다. 지우는 폭풍이 자신의 내면 상태를 비추는 완벽한 거울이라고 생각했다. 웅웅거림 섬광 어둠. 수진이 죽 한 그릇을 들고 돌아왔다. 뚜껑 사이로 고수향이 새어나왔다. 그녀는 옆에 앉아 마치 아이에게 밥을 먹이기 전에 엄마처럼 숟가락을 불었다. 지훈 씨, 조만간 휴가 가는 거 생각해 보겠다고 약속해줘요.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노력해 볼게. 좋아요. 그녀는 미소 지으며 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걱정돼요. 나도. 그는 그녀의 눈을 바라보며 인정했다. 그리고 갑자기 금빛 반점이 있는 그 깊은 눈을 자신이 속속들이 알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어느새 그릇을 비웠다는 사실조차 눈치채지 못했다. 수진이 그릇을 가져가며 그의 관자놀이에 부드럽게 입을 맞췄다. 자요. 내일은 새로운 날이니까. 그녀가 속삭였다. 문이 그녀 뒤로 닫혔을 때 지우는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며 어둠 속에 속삭였다. 새로운 날. 그래, 내 몸이 이걸 듣고 있기를 바라지. 잠은 천천히 찾아왔지만 그와 함께 낯선 서명들과 유리 복도들이 번쩍이는 어두운 소용돌이가 몰려왔다. 이윽고 호흡이 고르게 되었다. 경적과 비가 멈추지 않는 도시 위로 신호등 소리가 울렸고 침실에는 마침내 정적이 찾아왔다. 알람이 6시 15분에 울렸지만 지우는 그 날카로운 소리가 나기 1초 전에 잠에서 깼다. 마치 몸이 스스로 내부 타이머를 켠 것 같았다. 침실 창문으로 예상외로 부드러운 햇살이 비쳐들어와 하얀 벽을 분홍빛으로 물들이고 얇은 붓처럼 그의 뺨을 스쳐 지나갔다. 머릿속은 텅 비어 있었다. 웅웅거림도 무거움도 아닌 기분 좋은 공백이었고 그 덕분에 숨을 깊고 고르게 쉴 수 있었다. 그는 침대 끝에 앉아 손목의 맥박을 재빨리 짚었다. 5초에 6번. 완벽한 리듬이었다. 이거 대단한데. 그는 피식 웃었다. 어제는 내가 완전히 망가졌다고 생각했는데 샤워를 하며 뜨거운 물줄기가 목덜미를 때릴 때 지훈은 자신의 몸에 귀를 기울였다. 끈적한 열기도 귓가에 울리는 소리도 없었다. 그는 심지어 마지막 몇 초 동안 찬물을 트는 유혹에 굴복했다. 피부에 소름이 돋고 정신이 완전히 맑아지는 급격한 대비였다. 세면대 위 거울 앞에서 그는 능숙하게 청회색 넥타이를 매고 평소보다 밝은 재킷을 골랐다. 거울에 비친 모습에 만족하며 문으로 향했다. 갈아놓은 커피와 바닐라 향이 났다. 부엌의 커피 머신이 마치 주인을 환영하듯 증기를 뿜었다. 좋은 아침, 여보. 지우는 몸을 숙여 수진의 어깨에 입을 맞췄다. 그녀는 가스레인지 옆에 비스듬히 서 있었고 머리는 아무렇게나 묶여 있었다. 좋은 아침 여보. 그녀는 커피 머신 추출구 아래에 머그잔을 놓고 버튼을 눌렀다. 그리고 그에게 돌아서서 마치 최근 발작의 흔적을 찾는 것처럼 그의 눈을 유심히 들여다봤다. 오늘 컨디션은 어때요? 있잖아. 오늘은 아주 좋아. 그는 컵을 집어들고 뜨거운 한 모금을 마신 뒤 어제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수진아, 나는 아직도 왜 매번 경쟁사 공급업체와 만날 때마다 파도에 휩쓸리는 것처럼 쓰러지는지 이해가 안 가. 자기야. 그녀는 그의 어깨에 손을 얹고 마치 그의 견고함을 확인하려는 듯 살짝 쥐었다. 심리학자로서 말해줄게. 당신 몸이 스트레스에 반응하는 거야. 당신은 너무 많이 일하고 머릿속에 수천 개의 숫자를 담아두고 모든 것을 통제하려고 하잖아. 긴장을 푸는 법을 배워야 해. 스트레스라. 그는 고개를 저으며 반복했다. 그럴 수도 있지. 하지만 이상하지 않아? 이게 선택적으로 그리고 대양해운과 협상한 후에만 일어난다는 게 우리 정신은 어떤 속임수든 부릴 수 있어. 그녀는 부드럽게 말하며 윙크했다. 일단 아침 먹고 주말에는 바다에 가자. 바닷바람이 머리를 맑게 해줄 거야. 혹하긴 하네. 지우는 높은 바 의자에 앉아 그녀가 토스터에서 노릇하게 구워진 빵 조각을 꺼내는 것을 바라봤다. 하지만 주말에는 사무실이 뜨거울 것 같아.
월요일에 이사회 프레젠테이션이 있거든. 수지는 그의 앞에 접시를 놓으며 그의 손을 가볍게 만졌다. 프레젠테이션은 어디 안 가지만 당신 건강은? 그녀는 말을 끝맺지 않았지만 눈빛은 웅변적이었다. 몸 조심해요. 알았어. 지훈은 타협적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상황 봐서 결정하자. 사무실까지 가는 길은 정확히 30분이 걸렸다. 그는 단골 바리스타에게서 라떼 한 잔을 받아들고 몇 모금 마시자 온몸이 아침을 반기는 것을 느꼈다. 차 안 라디오에서는 재즈가 흘러나왔다. 색소폰이 부드럽게 건반으로 넘어갔고 이것이 신호등과 동기화되는 것 같았다. 마치 도시가 그의 활기를 환영하듯 모든 녹색 신호가 제때 켜졌다. 그는 오피스 빌딩 로비로 들어섰다. 2명의 안내 직원이 동시에 고개를 들었다. 박 팀장님, 오늘 빛이 나시네요. 금발의 릴리 씨가 새 출입증을 건네며 말했다. 어제 건 땀 때문에 망가졌어요. 아침이 좋아서 그런가 봅니다. 그가 미소 지었다. 릴리 씨, 평소처럼 설탕 없는 카푸치노 카운터에 있어요. 마법사시군요. 그는 윙크하고 엘리베이터로 향했다. 거울로 된 엘리베이터 안에서 그는 자신의 시선을 마주쳤다. 오늘 그의 눈에는 피곤함의 흔적조차 없었다. 문이 그의 층에서 열렸고 지우는 가장 먼저 민서와 마주쳤다. 그녀는 이미 종이 보고서 더미를 넘기고 있었고 어깨로 전화를 끼고 있었다. 아, 우리의 승리자가 오셨네. 그녀는 상대방이 들을 수 있도록 전화를 옆으로 기울였다. 여러분, 지훈 씨 살아있어요. 걱정 안 해도 돼요. 민서 씨 그만해요. 그가 웃었다. 나 없이 저녁은 어땠어요? 지루했죠. 당신이 마비돼서 돌아올지 내기하고 있었어요. 그녀가 윙크했다. 그리고 목소리를 낮췄다. 진지하게, 어때요? 새 것 같아. 그가 대답했다. 그럼 점심때쯤 운영팀에 들러요. 최 과장님이 계약서 위약금 조항에 대해 명시하세요 하고 싶어 해요. 알겠습니다. 사무실에서는 새 합판 냄새가 났다. 어제 프레젠테이션용 새 컨테이너 모형이 배달되었다. 지훈은 노트북을 켜고 이메일을 확인했다. 29개의 메시지. 첫 번째는 이 대리에게서 온 것이었다. 비용표에서 숫자 몇 개가 안 맞아요. 11시까지 봐주세요. 그는 표를 열고 빠르게 계산했다. 모든 것이 맞았다. 또 다른 봉우리를 정복한 등반가에게 찾아오는 승리의 평온함이 그를 덮쳤다. 그 후 강 대표로부터 메시지가 왔다. 박 팀장, 9시 반에 이사회의 계약건에 대해 간단히 보고하게. 5분 이내로. 회의실에서 커피 브레이크. 5분이라. 그는 소리내어 반복하고 슬라이드 준비로 넘어갔다. 9시가 되자 문이 살짝 열리고 민서가 머그잔 2개를 들고 들여다봤다. 휴식? 그녀가 물었다. 30분 후에 커피 브레이크가 있지만 한 명의 관객을 상대로 연설을 연습할 수는 있죠. 좋아요. 그는 프로젝터를 켰다. 하얀 벽에 새로운 운송 경로가 점선으로 표시된 해도가 나타났다. 이사님 여러분, 지우는 공식적인 어조로 시작했다. 새로운 거래 덕분에 우리는 보관 비용을 20% 절약하고 창고에 직접 접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득이죠. 민서가 고개를 끄덕이며 탐욕스럽게 한 모금 마셨다. 만약 그들이 유류비를 올리면요? 우리에겐 보호 조항이 있습니다. 5%를 초과하는 모든 변동은 고정 할인으로 보상됩니다. 그가 또박또박 말했다. 훌륭하네요. 그녀는 눈을 가늘게 떴다. 그런데 왜 하필 그들과 거래한 후에만 정신을 잃는지 설명해봐요. 평판에 타격이 가잖아요. 알죠? 지우는 한숨을 쉬었다. 오늘 아침엔 슈퍼히어로가 된 기분이야. 어제는 과열됐었나 봐. 알았어요, 알았어. 닥터 민서가 진단 내렸으니 됐죠. 그녀가 웃었다. 가요. 이사회까지 바래다 줄게요. 회의실에서는 나무와 비싼 향수 냄새가 났다. 벽에는 세계 각지 항구에 있는 해성물류 컨테이너 사진들이 걸려 있었다. 지우는 거의 기계적으로 프레젠테이션을 마쳤지만 강 대표의 만족스러운 끄덕임과 두 투자자의 박수를 받았다. 아주 명확하군요. 백발의 이사가 안경을 고쳤으며 말했다. 박 팀장은 뭘 하는지 아는 것 같군. 이사회가 끝난 후 지우는 복도로 나왔고 민서는 즉시 그의 손에 머핀이 든 종이 봉투를 쥐어주었다. 두 번째 아침 식사예요.
그녀가 선언했다. 나를 과식시키기로 작정한 거예요? 그가 웃었지만 맛도 느끼지 못한 채 머핀을 먹었다. 몸이 에너지를 요구하고 있었다. 정오 무렵 운영팀의 최 과장이 위약금에 대해 미니 신문을 벌였다. 만약 배송이 48시간 지연되면 우리가 지불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들이? 그가 연필을 두드리며 퉁명스럽게 물었다. 그들입니다. 망설임 없이. 지훈이 대답했다. 7페이지. 사망. 좋아요. 부록비의 계절적 요율 변동 계수가 계산되어 있나요? 그렇다면 서명하죠. 최 과장은 긴장을 풀었다. 어제는 당신이 대답할 정신이 아니었잖아요. 오늘은 모든 게 다르길 바랍니다. 지훈이 피식 웃었다. 점심시간 동안 그는 구내 식당에 가고 싶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 마음속에 음식에 대한 이상한 경계심이 자리 잡았다. 수진이 걱정스럽게 죽을 권하던 모습이 떠올랐다. 그만해. 그는 자신을 꾸짖었다. 편집증은 스트레스를 치료하지 않아. 돌아오는 엘리베이터에서 그는 이 대리와 마주쳤다. 박 팀장은 활짝 웃었다. 회계팀, 컨디션 괜찮아요? 완벽합니다. 지훈이 확인했다. 그럼 이거 받아요. 이 대리가 USB를 건넸다. 월요일 프레젠테이션에 넣을 최신 운임률 데이터예요. 그럴게요. 고마워요. 아, 그리고 또 만약 다시 얼굴이 파래지면 우리 회계팀으로 불러줄게요. 거긴 시원하거든요. 동의합니다. 지훈이 웃었다. 지훈은 평소보다 조금 일찍 자신의 사무실로 들어왔지만 복도는 이미 벌집처럼 윙윙거리는 대화 소리로 가득했다. 그가 겨우 책상에 서류 가방을 놓고 모니터를 켰을 때 단호한 노크 소리가 들렸다. 들어오세요. 그는 코트도 벗지 못한 채 대답했다. 문이 활짝 열리고 강 대표의 비서인 비카 씨가 서류 폴더를 손에 들고 불안한 눈빛으로 문턱에 나타났다. 박 팀장님, 강 대표님께서 급히 뵙자고 하십니다. 그녀는 평소보다 조금 빠르게 말했다. 무슨 일이죠? 그가 눈살을 찌푸렸다. 네, 서류에 문제가 생겼어요. 비카 씨는 마치 벽이 엿들을까 두려운 듯 목소리를 낮췄다. 서둘러 주세요. 그는 즉시 등이 차가운 땀으로 젖는 것을 느꼈다. 아직 8시도 안 됐는데 벌써 문제라니 하는 생각이 스쳤다. 그는 서랍에서 계산서를 꺼내 서둘러 대양해운 계약서 LE17이라는 폴더 이름을 확인했다. 모든 것이 맞았다. 도대체 거기서 뭘 찾았다는 거지? 대표실로 가는 복도는 평소보다 길게 느껴졌다. 천장 아래 모든 램프가 신문실처럼 타오르고 있었다. 그는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얼굴은 창백했지만 아파 보이지는 않고 오히려 당황한 기색이었다. 강 대표의 사무실 문은 살짝 열려 있었다. 박 팀장, 들어오게. 대표의 낮은 목소리가 들렸다. 지훈은 안으로 들어가 조심스럽게 문을 닫고 마치 판결을 기다리는 것처럼 거대한 오크 책상 섬 맞은편에 섰다. 부르셨습니까? 그래, 이리 와서 앉게. 강 대표는 의자를 가리켰지만 자신은 팔짱을 낀 채 서 있었다. 침묵이 몇 초간 이어졌다. 그리고 대표는 날카로운 동작으로 빨간 폴더를 책상 위에 놓았다. 자네가 며칠 전에 가져온 계약서야. 그는 무미건조하게 말했다. 자세히 보게. 지훈은 표지를 열고 첫 페이지를 훑었다. 익숙한 대양해운의 서명. 모든 것이 맞았다. 다음 장을 넘겼고 마치 발이 걸린 듯 멈칫했다. 컨테이너당 보관료 1영원 항목에 그들이 195영원으로 협상했음에도 불구하고 270영원이라는 숫자가 튀어나와 있었다. 이게 무슨... 그는 숨을 내뱉었지만 우연히 소리가 새어나왔다. 나도 그걸 묻고 있네. 이게 무슨 짓이냐고. 강 대표가 목소리를 높였다. 자네는 나에게 다른 숫자를 보여줬어, 박지훈. 유리한 숫자들이었죠. 잠시만요. 그는 계속해서 페이지를 넘겼다. 위약금 항목에는 고정 보상 대신 변동 요율이 표시되어 있었고 물량 할인 조항은 아예 사라져 있었다.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제 노트북에는 다른 수치가 적힌 문서가 있고 거기엔 모든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서명된 원본은 바로 이런 상태로 내 책상 위에 놓여 있네. 대표는 손가락으로 종이를 쳤다. 설명해봐. 지우는 맥박이 관자놀이에서 울리는 것을 느꼈다. 혹시 인쇄 과정에서? 아니, 그건 말도 안 돼. 그는 억지로 심호흡을 했다.
제가 모든 것을 바로잡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그런 식으로 일 처리를 하는 게 아니야. 강 대표는 단호하게 잘라 말했다. 대양해운에 뭐라고 할 건가? 자네 컴퓨터가 제멋대로 살았다고? 아니면 우리가 무능한 직원을 고용했다고? 아마 서명 과정에서 사본이 바뀐 것 같습니다. 지우는 잠시 전화를 받으러 회의실을 나갔던 것을 떠올리며 추측했다. 사본이 바뀌었다고? 대표는 코웃음을 치며 마치 그를 처음 보는 사람처럼 눈을 가늘게 뜨고 쳐다봤다. 그렇게 절박한 변명은 오랜만에 들어보는군. 변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증명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증명하면 좋지. 하지만 그 차액은 자네 월급에서 공제하겠네. 가서 해결해. 하지만 명심하게 두 번째 이런 실수는 용납하지 않아. 알겠나? 네, 대표님. 지우는 힘없이 대답하고 일어나 떨리는 손을 주머니에 숨긴 채 밖으로 나왔다. 자신의 사무실로 복도를 걸어가는 동안 숫자들은 그의 눈앞에서 춤을 췄다. 195가 마법처럼 270으로 변하고 있었다. 그는 노트북을 켰다. 파일은 마치 일부러 그러는 것처럼 5초나 걸려 열렸다. 화면을 보며 그는 가슴속에서 공포가 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의 문서에는 바로 그 정확한 195라는 숫자가 표시되어 있었다. 하지만 어떻게? 그가 속삭였다. 민서가 노크도 없이 들여다봤다. 대표님께 다녀왔어요? 바다가 폭풍우 치는 것 같은 표정이네요. 폭풍우 맞았어. 그는 노트북을 그녀에게 돌렸다. 숫자 보여? 195 영원.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건 그는 강 대표의 서명이 있는 폴더를 열었다. 벌써 270이야. 민서는 눈살을 찌푸렸다. 누군가 서류를 바꿔치기 했네요. 하지만 회의가 끝날 때까지 서류는 내 앞에 있었어. 당신이 나간 건 딱 1분이었잖아요. 들어봐요. 조사를 시작해요. IT 부서의 프린터와 복사기 로그를 확인해달라고 요청해요. 그래. 그가 고개를 끄덕였다. 고마워요. 지우는 사내 지원팀에 전화를 걸었다. 데니스 씨, 박 팀장입니다. 그저께 2시에서 4시 사이에 계약서 27번을 누가 인쇄했는지 정보가 필요합니다. 계약서요? 잠시만요. 로그 확인해 볼게요. 통화 연결음이 고통스러울 정도로 길게 이어졌다. 찾았어요. 마침내 데니스 씨가 말했다. 5번 인쇄됐네요. 한 번은 팀장님 계정이고요. 나머지 4번은 알 수 없습니다. 고마워요, 도와줘서. 정호가 끈적하게 흘러갔다. 회계팀의 이 대리에게서 전화가 왔다. 지훈 팀장님, 제가 계약서 금액이랑 우리 예산을 비교해 봤는데 80억 원의 구멍이 생겼어요. 알고 있어요. 그가 조용히 대답했다. 지금 처리 중입니다. 오늘 설명 못하면 당신 잘릴 거예요. 이 대리가 경고했다. 이미 오후 4시가 되자 머리가 윙윙거렸다. 그는 2 버전의 계약서를 모아 투명 폴더에 넣고 민서에게 올라갔다. 시간 괜찮아요? 5분 정도는요. 그녀가 책상을 가리켰다. 뭘 찾았어요? 이건 내 숫자가 적힌 초안이야. 이건 강 대표의 최종 서명본. 차이가 보이지? 프린터 로그는 내 이름 없이 4번 더 인쇄된 걸 확인해줬어. 그럼 바꿔치기네. 하지만 왜? 요율은 더 높고 위약금은 변동적이야. 대양해운은 돈을 벌고 우리는 손해를 보지. 민서는 생각에 잠겼다. 아마 그쪽 변호사가 가짜 서류를 끼워 넣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당신 서류는 그들 기록 보관소로 갔고요. 하지만 내 스캔본에는 정확한 숫자가 있어. 그는 평생 세부 사항을 확인해 왔는데 이번에는 놓쳤다는 생각에 책상을 주먹으로 쳤다. 지훈 씨, 진정해요. 그녀는 그의 손에 손바닥을 얹었다. 단서를 찾을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는 이미 폭풍처럼 그녀의 사무실을 뛰쳐나갔고 세상이 위에서 아래로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다. 근무 시간이 끝났다. 사무실은 텅 비었지만 지훈은 여전히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다. 그는 2 파일의 메타데이터를 비교했다. 생성 시간, 사용자 이름, 버전 번호. 갑자기 그는 위조된 파일에 다른 작성자가 있다는 새로운 사실을 발견했다. 윤상현. 그가 속삭였다. 대양해운의 상업이사.
집에서 수지는 배파이 냄새로 그를 맞았지만 그의 얼굴을 보자 미소가 살짝 떨렸다. 여보, 무슨 일이에요? 설탕보다 더 창백해 보여요. 계약건에 문제가 생겼어. 그는 서류 가방을 내려놓고 넥타이를 풀었다. 숫자를 바꿔치기 했어. 내가 반증을 제시하지 못하는 동안은 차액을 내 월급에서 삭감할 거래. 당신 요즘 정신이 없잖아요. 수진이 조심스럽게 말하며 그에게 차를 따라 주었다. 휴가를 좀 내는 게 어때요? 지금은 안 돼. 결산 분기야. 그는 힘없이 어깨를 으쓱했다. 그리고 내 책임인데 도망가는 건 아니지. 그녀는 가까이 다가와 그의 가슴에 손바닥을 얹었다. 손목에서 팔찌가 보였다. 녹색 돌이 박힌 얇은 은색 뱀 모양이었다. 지우는 시선을 고정했다. 이 장신구는 전에는 못 봤는데 새로 샀어요. 그냥 흔한 액세서리예요. 수진이 대답하며 마치 팔찌가 그녀를 댄 것처럼 조심스럽게 손을 뺐다. 집에 오는 길에 가게에서 봤는데 마음에 들어서요. 그녀는 그의 감정을 확인하려는 듯 그의 눈을 들여다봤다. 당신 너무 지쳐 보여요. 앉아요. 내가 파이 잘라줄게요. 그는 앉았지만 향기는 불안감의 메스꺼움을 더할 뿐이었다. 수진아, 당신이 그랬잖아. 정신은 속임수를 부릴 수 있다고. 만약 이게 정신이 아니라 누군가 일부러 이러는 거라면? 그가 중얼거렸다. 사보타주를 암시하는 거예요. 그녀는 눈을 동그랗게 떴다. 모르겠어. 하지만 누군가 내 등 뒤에서 서류를 조작하고 있는 건 확실해. 지훈 씨, 사실에 집중해요. 그녀가 부드럽게 말했다. 내일 대표님과 프린터 로그에 대해 상의해봐요. 그리고 정말로 며칠 쉬는 것도 좋고요. 그녀는 접시에 파이 한 조각을 놓았지만 그는 그저 고개를 저었다. 싫어. 머리가 복잡해. 수지는 맞은편에 앉아 손가락을 깍지 꼈다. 실수할 권리를 자신에게 줘요. 당신은 기계가 아니에요. 강 대표님을 실망시킬 권리는 없어. 그가 날카롭게 말하고는 곧 부드러워졌다. 미안해. 힘든 하루였어. 이해해요. 그녀는 미소 지었지만 미소는 부자연스러웠다. 거실로 가요. 조용한 재즈를 틀어줄게요. 계약서를 다시 한번 봐야겠어. 지훈이 일어섰다. 지금요? 응. 그래야 마음이 편할 것 같아. 그는 서재로 들어갔다. 수지는 부엌에 남았고 그가 듣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을 때 그녀는 나지막이 욕설을 내뱉었다. 지훈은 움찔했다. 평소 차분하던 그녀의 목소리가 지금은 마치 짜증의 심연에 빠진 것처럼 들렸다. 그가 돌아왔지만 그녀는 이미 주전자를 올려놓고 다시 평온한 모습이었다. 괜찮아? 그가 물었다. 네, 그냥 종이에 베었어요. 그녀는 손가락을 보여줬지만 상처는 보이지 않았다. 그는 다시 팔찌를 쳐다봤다. 녹색 돌이 램프 불빛을 받아 왠지 그가 가면 안 될 것 같은 교차로의 신호등처럼 반짝였다. 나중에 침대에서 수지는 그를 부드럽게 안았다. 혼자 다 짊어지지 마요. 그녀가 속삭였다. 내일 아침이면 더 나은 생각이 날 거예요. 하지만 지우는 거의 듣지 못했다. 그는 머릿속으로 단계들을 되짚었다. 프린터 로그, 파일 메타데이터, 증인들의 증언. 갑자기 기억 하나가 떠올랐다. 협상 중에 그는 화장실에 다녀왔다. 서류는 책상 위에 그대로 있었다. 마치 방 안으로 바람이 휩쓸고 지나간 것처럼 그는 몸서리를 쳤다. 떨고 있어요? 수진이 더 가까이 다가오며 속삭였다. 추워서. 그는 거짓말을 했다. 그는 등을 대고 누워 어둠을 응시했다. 생각은 얽혔지만 한 가지 생각이 계속해서 번쩍였다. 만약 그들이 계약서를 바꿔치기 했다면 다른 것도 바꿔치기 했을 수 있을까? 내 눈 말고 다른 것을 믿을 수 있을까? 멀리서 시계가 차분한 초들을 재고 있었다. 하지만 지훈에게는 그 하나하나가 천둥소리 같았다. 추가 아니라 해성 물류에서의 그의 신용도가 똑딱거리고 있었다. 내일, 그는 자신에게 속삭였다. 내일 모든 걸 밝혀낼 거야. 수진이 그의 손을 만졌지만 그는 조심스럽게 빠져나와 앉아서 숨을 고르게 쉬려고 노력했다. 자야 해요. 그녀가 약간 섭섭한 듯 말했다. 곧 그는 대답하고 일어나 복도로 나갔다. 그는 창가에 멈춰 서서 밤거리를 바라봤다.
도시가 잠들지 않았으니 나도 잠들지 않아도 돼. 지훈이 계약서 건으로 망신을 당한 그날로부터 반년이 지났다. 매일 아침 그는 어쨌든 이건 내 잘못이야 라는 무자비한 판결로 끝났던 강 대표와의 대화를 떠올렸다. 바꿔치기를 증명하는 데는 결국 실패했다. 대양해운의 변호사들은 사본이 넘쳐난다고 주장했다. IT 부서는 누가 게스트 계정을 사용했는지 정확히 밝혀내지 못했다. 결국 대표는 벌금을 감당할 만한 금액으로 줄여주었지만 이렇게 덧붙였다. 박 팀장, 성장하고 싶다면 숫자의 외과 의사가 되어야지 간호조무사가 되면 안 돼. 외과 의사의 실수는 환자를 묻지만 자네 실수는 우리 예산을 묻어버리니까. 오늘 지우는 약간의 긴장감을 안고 사무실로 향했다. 바로 그 회사와의 새로운 계약은 과거의 손실을 만회하고 그의 명성을 되찾아 줄 수 있었다. 그는 회색 코트를 여미고 새로운 남색 넥타이를 메고는 습관적으로 거울 속 자신에게 고개를 끄덕였다. 똑바로 써. 구부정하게 있지 마. 시선은 앞으로. 부엌은 구운 빵과 계피 향으로 가득했다. 수지는 머리를 높게 묶고 능숙하게 오믈렛을 얇은 전병처럼 말고 있었다. 식탁에는 이미 보라색 리본으로 포장된 예술품처럼 아담한 도시락이 놓여 있었다. 여보, 또 점심 거르려고 하죠. 그녀는 노래하듯 말하며 도시락 뚜껑을 닫았다. 당신 위장 생각하면 그러면 안 돼요. 맹세할게. 꼭 쉬는 시간 가질게. 지우는 무심하게 웃으며 커피잔으로 손을 뻗었다. 그 맹세 내가 알죠. 그녀는 그의 옷깃을 부드럽게 끌어당겼다. 그래서 여기. 그녀는 그의 손에 도시락을 쥐어주고 뺨에 입을 맞췄다. 당신은 정말 자상해. 그가 그녀를 껴안으며 중얼거렸다. 오늘이 결정적인 날인데 당신의 응원이 내 방탄조끼야. 그럼 앞으로 선장님. 수진이 미소 지었다. 그 녀석들 본때를 보여줘요. 화창한 아침은 10월의 추위와 대조를 이뤘다. 도심까지 가는 길은 1시간이 조금 더 걸렸다. 지우는 라디오 광고에 나오는 떨리는 색소폰 소리를 따라 불렀지만 심장은 불규칙하게 장단을 맞추고 있었다. 사무실 근처에 있는 카페는 안전한 피난처처럼 보였고 그는 습관적으로 그곳에 들러 커피 머신의 열기를 쬐고 생각을 정리했다. 바리스타 민준 씨가 엄지를 치켜 세웠다. 박 팀장님, 더블샷 라떼죠? 어떻게 알았어요? 지훈이 웃었다. 긴장한 사람들은 항상 더블샷을 주문하거든요. 민준 씨가 윙크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컵을 손에 들고 그는 보도로 나와 커피와 배기가스가 섞인 공기를 들이마셨다. 그리고 그 소녀를 보았다. 9살도 채 안 돼 보였다. 검은 따은 머리, 헝겊 조각을 덧댄 회색 원피스, 너무 큰 운동화의 맨발. 그녀는 쓰레기통 옆에 쪼그려 앉아 종이 상자 끝을 만지작거리며 무력하게 주위를 둘러보고 있었다. 지우는 자신도 모르게 걸음을 늦췄다. 가슴속에서 기억 하나가 찔렀다. 언젠가 그도 형의 옷을 물려 입으며 어색하게 소매 속에 손을 숨기곤 했다. 얘야, 그가 쪼그려 앉았다. 배고프니? 그녀는 그저 어깨를 으쓱했다. 눈은 이곳 세상의 것이 아닌 호박색 들판 같았다. 나한테 점심이 있어. 그는 도시락을 보여줬다. 가져가렴. 소녀는 마치 수정으로 만든 것처럼 조심스럽게 도시락을 받았다. 뚜껑이 채 열리기도 전에 그녀는 갑자기 시선을 들고 거의 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이거 안 먹을 거예요. 아저씨도 드시지 않는 게 좋을 거예요. 지우는 마치 아침 햇살이 구름에 가려진 것처럼 등골이 오싹해졌다. 왜? 뭐가 문젠데? 독이 들었어요. 그녀는 태연하게 말했다. 저는 냄새로 알아요. 독이 들었다고? 그가 되물었다. 확실하니?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고 상자를 되돌려주고는 말없이 골목으로 쏙 들어가 쓰레기통과 그래피티 사이로 사라졌다. 지우는 마치 수류탄이라도 되는 양손가락 끝으로 도시락을 든 채 서 있었다. 아무 냄새도 나지 않았다. 평범한 플라스틱이었다. 하지만 아이의 말은 톱날보다 더 날카롭게 울렸다. 독이 들었다. 편집증이야. 그가 속삭였지만
의심의 목소리는 충분했다. 병원은 불과 10분 거리에 있었다. 주차장 차단기는 마치 그를 들여보내야 할지 망설이는 것처럼 게으르게 올라갔다. 검사실에서는 알코올과 붕대 냄새가 났다. 안경을 쓴 간호사 마리나 씨가 명찰을 바로잡았다. 음식물 분석을 원하시나요? 그녀는 장갑 낀 손에 들린 도시락을 보며 물었다. 네. 독성 물질과 향정신성 약물 검사를요. 지훈이 설명했다. 가능하다면 급하게요. 신속 스크리닝은 4시간 정도 걸립니다. 전화번호를 알려주시겠어요? 그는 번호를 불러주고 회사 명함을 덧붙였다. 업무 때문인가요? 그녀가 물었다. 삶을 위해서라고 하는 게 더 맞겠네요. 그가 긴장된 목소리로 대답했다. 연락드리겠습니다. 밖으로 나오며 그는 피식 웃었다. 삶을 위해서라니 너무 극적이군. 하지만 무릎의 떨림은 드라마가 생각보다 가까이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듯했다. 공급업체와의 회의는 유리로 된 회의실에서 진행되었다. 넓은 테이블은 거울처럼 닦여 있었다. 케이터링 업체 직원이 크리스털 잔에 물을 따르고 있었다. 창밖으로는 연기와 빨간 버스가 깔린 도시 풍경이 펼쳐졌다. 지우는 계약서 원본이 든 폴더를 마치 보초병처럼 바로 앞에 놓고 한 발짝도 옆으로 움직이지 않았다. 먼저 서명부터 그는 속으로 되뇌었다. 그들 대표단의 의장인 올라프라는 이름의 안경 쓴 키 큰 금발 남자가 고개를 끄덕였다. 박 팀장님, 저희는 준비됐습니다. 좋습니다. 지훈은 회사 로고가 새겨진 펜을 꺼냈다. 5항. 고정 운임 요율. 연 1회 이하 조정. 이 문구에 여전히 동의하십니까? 네. 올라프가 확인했다. 그의 왼쪽에는 대양해운의 윤상현 이사가 앉아 있었다. 오늘 그는 위험관리 컨설턴트 역할을 맡았다. 이상한 조합이었지만 초기 양해각서에 명시된 내용이었다. 애틀랜틱 블루 측은 경쟁평가를 위해서만 그를 고용했다. 그는 의자 등받이에 기댔다. 시선은 마치 의심스러운 지폐를 보는 것처럼 지훈 위를 훑었다. 컨디션은 어떠십니까, 박 팀장님? 윤 이사가 달콤한 정중함으로 물었다. 최고입니다. 지훈은 그 암시를 이해하며 대답했다. 기대하지 마시지. 윤 이사의 입꼬리가 움찔했다. 비웃음인지 짜증인지 모를 표정이었다. 양측은 계약서를 교환했고 펜이 미끄러지며 잉크가 빛났다. 지훈은 모든 움직임을 추적했다. 마치 설계도의 자처럼 세었다. 서명은 매끄럽게 이루어졌다. 애틀랜틱 블루의 직인이 쿵 하고 울렸다. 여러분 축하합니다. 올라프가 미소 지었다. 세기의 거래입니다. 웨이터가 샴페인을 따랐지만 지우는 사무실로 가야 한다는 핑계를 대고 건배를 거절했다. 곁눈질로 그는 윤 이사가 여전히 그를 쳐다보고 있는 것을 보았지만 이제는 풀리지 않는 문제를 보는 듯한 눈빛이었다. 자동차 문을 닫자마자 지훈은 숨을 내쉬었다. 손은 떨렸고 머리는 윙윙거렸지만 이번에는 신비한 병 때문이 아니라 아드레날린 과다 때문이었다. 휴식 없이 물 없이 방을 나가지 않고 그러면 아무도 아무것도 바꿔치지 못해. 그는 보기 드문 승리의 미소를 지었다. 승리는 스마트폰의 차분한 소리가 새 이메일을 알리는 순간까지 정확히 지속되었다. 분석 결과.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그는 파일을 열었다. 식품 샘플에서 일일 치료 용량을 4배 초과하는 용량의 신경안정제 디아제팜 흔적이 검출됨. 세상에, 지우는 운전대를 삐걱거릴 정도로 꽉 쥐며 속삭였다. 그 소녀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사무실에서 민서는 안경에 비치는 도표들에 둘러싸여 앉아 있었다. 지훈이 문을 활짝 열자마자 그녀는 고개를 들었다. 자, 그녀가 메모장을 잡으며 물었다. 서명했어. 그가 고개를 끄덕이며 폴더를 책상에 던졌다. 모든 게 깔끔하게 끝났어. 박 팀장이 다시 돌아왔네. 그녀가 미소 지었다. 대단해. 그는 목소리를 낮췄다. 이것 좀 봐. 그는 휴대폰을 건넸다. 민서는 분석 결과를 읽고 눈살을 찌푸리더니 벌떡 일어섰다. 농담이죠? 그러고 싶네. 누가 이걸 넣었을까? 모르겠어.
하지만 수진이가 이 점심을 직접 싸줬어. 그는 앉아서 두 손에 머리를 묻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게 뭔지 알아? 나는 항상 그녀의 도시락을 먹었어. 민서는 눈을 감았다가 결심한 듯 정신을 차렸다. 이건 아직 증거가 아니에요. 하지만 이건 더 이상 우연이 아니야. 우리는 잠깐만. 지훈이 말을 끊었다.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 그는 일어나 기록 보관 캐비닛으로 가서 지난 3년간의 거래가 담긴 얇은 폴더들을 꺼냈다. 그는 마치 종이 우상들의 신전에 있는 것처럼 그것들을 사무실 바닥에 부채꼴로 펼쳤다. 대양해운이 경쟁자로 등장했던 계약서들을 찾는 거야. 그가 민서에게 설명했다. 그리고 내 전자버전과 대조하는 거지. 그건 수백 페이지예요. 그녀가 지적했다. 그럼 오늘 밤은 길어지겠네. 처음 3건의 거래에서 4%의 차이가 나타났다. 지훈은 빨간 마커로 숫자의 동그라미를 치며 조용히 욕설을 내뱉었다. 4%는 사소한 거잖아요. 민서가 도표를 보며 말했다. 하지만 컨테이너 1000개 물량에서는 수백만 달러야. 앞으로는 더 커질걸. 그가 어둡게 대답했다. 밤 11시가 되자 표의 차이는 이미 6자리 숫자로 번쩍이고 있었다. 지훈은 카펫 위에 등을 대고 누워 주먹으로 관자놀이를 눌렀다. 젠장, 이럴 순 없어. 그가 텅 빈 사무실을 울리며 소리쳤다. 민서가 옆에 앉아 그의 어깨를 만졌다. 이건 시스템이에요. 누군가 회사 돈을 정밀하게 빼돌리고 있어요. 내가 사보타주를 증명하지 못하면 이 모든 게 내 탓이 될 거라는 거 알지? 지훈 씨,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진실에 가까워졌어요. 그녀는 그를 단호하게 바라봤다. 내일 도표랑 분석 결과 들고 강 대표님께 가요. 그분이 믿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번에는 믿으실 거예요. 우리에겐 서류 증거와 화학 분석 보고서가 있으니까. 그는 고개를 끄덕이고 일어나 마치 폭격 후의 들판처럼 흩어진 서류들을 둘러봤다. 카펫은 서류로 뒤덮여 있었다. 집에 가야겠어. 그가 힘없이 말했다. 수진이랑 얘기해 볼게. 조심해요. 민서가 조용히 말했다. 지훈은 그녀를 바라봤고 그의 눈에는 불꽃이 튀었다. 고마워. 무슨 일 있으면 전화해. 거리는 텅 비어 있었다. 빗방울이 가로등 불빛에 면도날처럼 반짝였다. 차 안에서는 환풍기 소리가 생각을 잠재웠다. 왜 수진이가 머릿속에서 맴돌지? 그는 발작 후에 그녀가 자신을 돌봐주던 모습, 물을 가져다 주던 모습, 가슴에 손바닥을 대주며 팔찌가 피부를 차갑게 하던 모습을 떠올렸다. 그것이 과연 보살핌이었을까? 신호등 앞에서 휴대폰이 진동했다. 모르는 번호였다. 여보세요.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고 거칠었다. 박지훈 씨, 경고했을 텐데요. 어떤 거래는 건강을 대가로 치러야 합니다. 누구시죠? 짧고 날카로운 웃음소리. 간 조심하세요. 전화가 끊겼다. 지우는 거울을 쳐다봤다. 텅 비어 있었다. 미친 듯이 통화 기록을 확인했다. 번호는 숨겨져 있었다. 그는 안전벨트가 팽팽해질 정도로 심하게 몸을 움찔했다. 그들이 알고 있어. 그가 속삭였다. 게임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어. 그는 가속 페달을 밟아 이제는 적의 영토처럼 느껴지는 집을 향해 빗속을 질주했다. 문을 연 것은 수진이었다. 그녀는 실내복 스웨터를 입고 있었다. 표정은 짜증과 경계가 섞인 불안감이었다. 늦었네요. 그녀가 말했다. 걱정했어요. 바빴어. 서명, 보고서, 또 저녁도 안 먹고. 간단히 먹을게. 그는 안으로 들어가 거실을 둘러봤다. 테이블 위 잡지, 소파 위 담요. 완벽한 가정의 안락함 그림이었다. 오늘 하루 어땠어요? 계약서 서명은 잘했고요? 응. 그가 건조하게 대답했다. 그런데 음식 얘기 좀 하자. 음식 얘기요? 그녀의 눈썹이 움찔했다. 당신 도시락. 카페 근처에 있던 여자아이에게 줬어. 그 애가 독이 들었다고 하더라. 그래서 검사실에서 확인해봤어. 음식에서 신경안정제가 나왔어. 침묵이 윙윙거렸다. 수지는 창백해졌지만 금방 평정을 되찾았다. 말도 안 돼요. 무슨 신경안정제요? 어떤 여자예요? 몰라. 하지만 분석 결과는 확인됐어. 보고 싶어. 그는 서류를 내밀었다.
그녀는 받지 않고 입술만 핥았다. 당신은 길거리의 어떤 집시 애랑 검사실 말을 믿는 거예요? 그들이 실수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왜 내가 반년 넘게 발작과 싸우고 있는지 설명해봐. 당신 점심을 먹고 난 후에만 말이야. 나를 비난하는 거예요? 목소리가 갈라졌다. 나는 어쩌면 노력하고 요리했는데 당신은? 내가 묻고 있잖아. 그가 단호하게 말했다. 음식에 디아제팜이 어디서 났냐고? 수지는 뒷걸음질 쳤고 손이 떨렸다. 팔찌가 쇠사슬처럼 짤랑거렸다. 지훈 씨, 나는. 그녀는 눈을 감았다가 떴다. 이제 괜찮아. 나는 아무것도 섞지 않았어. 이건 검사실의 실수이거나 아니면 우연의 일치야. 너무 많은 우연의 일치야. 사랑해요. 그녀가 속삭였다.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는 안에서 무언가 찢어지는 것을 느꼈지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다. 나를 사랑한다면 이 문제를 해결하는 걸 도와줘. 어쩌면 직장의 누군가가. 수진이 소리쳤다. 지훈은 마치 최악의 상황에 대한 확인을 들은 것처럼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 수진의 눈이 커졌다. 공포가 성냥불처럼 타올랐다. 그녀는 시선을 내리고 재빨리 팔찌를 벗어 소파에 던졌다. 늦었어요. 아침에 얘기해요. 그녀는 퉁명스럽게 말하고 침실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았다. 지훈은 방 한가운데에 남겨졌다. 침묵이 짓눌렀다. 그는 팔찌를 집어들었다. 차갑고 매끄럽고 부당하게 무거웠다. 그는 팔찌를 쥔 주먹을 꽉 쥐고 속삭였다. 만약 내일 모든 것이 확인된다면 이 토끼굴이 얼마나 깊은지 알게 되겠지. 지우는 새벽이 오기 전에 마치 알람처럼 잠에서 깼다.